네, 안녕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앱의 화면을 디자인하기 위한 레이아웃과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드로이드의 화면을 담당하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레이아웃과 위젯을 액티비티와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외부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화면에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과 위젯입니다. 레이아웃과 위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뷰와 뷰 그룹을 알아야 됩니다. 뷰는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기능을 담은 최상위 클래스로 대부분의 UI 구성 요소가 뷰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뷰 그룹은 여러 뷰를 하위로 가질 수 있는데 이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기능을 합니다. 뷰 그룹도 역시 뷰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위젯은 뷰를 상속하고 있고 레이아웃은 뷰 그룹을 상속하고 있어서 이 둘의 관계가 뷰와 뷰 그룹의 관계와 같습니다. 레이아웃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들을 각각 실제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네, 실습을 위해 UI 컴포넌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레이아웃을 그릴 수 있는 XML 파일로 찾아 들어가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소스 폴더에서 레이아웃 그리고 activity main.xml 파일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XML 파일이 열린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위에서 코드를 눌러서 XML 코드를 직접 수정하겠습니다. 앱을 처음 만들면 루트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하위 뷰들을 일렬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가로로 일렬로 배치할지 세로로 일렬로 배치할지를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에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지정해야 되는데 버티컬로 지정하면 세로 일렬, 호라이즌털로 지정하면 가로 일렬로 배치가 됩니다. 먼저 호라이즌털로 지정해서 가로 일렬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의 하위 뷰로 텍스트 뷰만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위 뷰가 하나밖에 없으면 위젯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버튼을 3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개의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디자인 뷰로 넘어가서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버튼이 가로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버티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코드로 돌아가서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버티컬로 수정하고 디자인 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나란히 배치되었습니다. 방금 버튼을 만들면서 이렇게 레이아웃, 위드, 헤이트에 각각 랩 컨텐츠라는 값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값이 설정된 속성의 크기가 뷰가 차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설정됩니다. 지금은 위드와 헤이트에 둘 다 랩 컨텐츠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 크기 모두 뷰가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가 됩니다. 디자인 뷰에서 보면 안에 버튼 3, 버튼 2, 버튼 1이라는 이 텍스트 크기에 맞게 최소화된 버튼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랩 컨텐츠가 아니라 매치 페어런트 혹은 특정 DP 값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각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치 페어런트로 입력하면 이렇게 부모 뷰의 크기에 맞게 뷰의 크기를 가득 채웁니다. 지금은 가로, 세로 모두 매치 페어런트로 설정했기 때문에 버튼 1의 크기가
부모 뷰 크기만큼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웠죠. 그래서 버튼 2와 버튼 3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은 레이아웃 웨이트 속성을 이용해서 각 비율에 맞춘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 웨이트 값을 2대 1대 1로 설정을 하고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이기 때문에 세로 방향에 대해서 크기를 0dp로 부여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뷰를 보면 이렇게 세로 값의 크기가 2대 1대 1로 비율에 따라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 뷰나 특정 뷰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에 뷰를 배치하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3개의 버튼의 위치를 통해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튼입니다. 가로를 매치 페어런트 속성을 줬고 세로 값은 랩 컨텐츠로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속성도 지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뷰를 추가하면 이 뷰는 부모 뷰의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배치가 됩니다. 현재 위드가 매치 페어런트이기 때문에 가로 값은 페어런트 값을 꽉 채울 것이고요. 그리고 세로 값은 랩 컨텐츠이기 때문에 상단에 정렬되어서 배치가 될 겁니다. 다음 버튼은 위드를 200dp로 줬네요. 그리고 헤이트는 똑같이 랩 컨텐츠로 주었습니다. 위드가 200dp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로를 전체를 차지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레이아웃 빌로우 속성에 버튼 1의 id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버튼 1의 아래에 버튼 2를 배치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 조건에 의해서 버튼 2는 버튼 1의 아래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버튼 1에 비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버튼 2의 위치가 지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 align parent left 속성이 true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속성은 부모 뷰와 이 뷰의 왼쪽 변을 일치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값이 true이기 때문에 페어런트 뷰의 왼쪽 변과 이 버튼 2의 왼쪽 변이 일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배치가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버튼 3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드는 똑같이 200이고 헤이트는 똑같이 랩 컨텐츠입니다. 이번에도 레이아웃 빌로우가 버튼 1이기 때문에 버튼 1의 아래에 배치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to right of 속성이 버튼 2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버튼 2의 오른쪽에 버튼 3를 배치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3가 버튼 2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left와 right라는 값을 썼는데요. 보통 left는 왼쪽, right는 오른쪽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L2R, 즉 left to right로 글이 전개되는 언어에서는 이렇게 지정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아랍어나 히브리어 같은 RTL 언어,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되는 언어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기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left를 start로, right를 end로 바꾸어서 지정을 하게 되면 RTL 언어를 만났을 때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알아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대로 글을 작성해 줍니다. 다음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정렬 기준 속성입니다. above, below, 그리고 to left of, to right of는 기준 뷰의 위나 아래 혹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하는 속성입니다. left, right는 똑같이 start와 end로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layout 언더바 align top, bottom, left, right는 top, bottom, left, right와 정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대상 뷰와 기준 뷰의 윗변, 아랫변, 왼쪽 변, 오른쪽 변을 맞추어서 배치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align parent top, bottom, left, right는 각각 부모 뷰의 윗변, 아랫변, 왼쪽 변, 오른쪽 변과 맞추어 배치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값은 true 혹은 false로 지정을 합니다.
Center Vertical Horizontal in Parent는 부모 뷰에 수직 중앙에 배치하거나 수평 중앙에 배치하거나 혹은 수직 수평 모두 중앙에 배치하라는 속성입니다. 이 값 역시 true 혹은 false로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onstraint layout은 하위 뷰에 여러 제약 조건을 설정하고 이들을 조합해서 뷰를 배치하는 레이아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아웃으로 가로와 세로에 각각 하나 이상의 제약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구글에서도 constraint layout을 사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constraint layout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된 샘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1, 버튼 2, 버튼 3인데요. 버튼 1은 width와 height가 각각 랩 컨텐츠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4개의 제약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constraint top to top of, constraint bottom to bottom of, start to start of, end to end of 이렇게 4개의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죠. 먼저 constraint top to top of는 앞의 constraint top은 이 버튼 1의 상단 변의 제약 조건을 설정한다는 의미이고요. to top of는 여기에 설정된 기준 뷰의 상위 변을 지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버튼 1의 윗변은 페어런트의 윗변을 제약 조건으로 하도록 설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라인을 보면 constraint bottom to bottom of가 페어런트로 지정되어 있죠. 버튼 1의 바텀의 기준을 페어런트의 바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럼 버튼 1의 상단도 페어런트의 상단으로 그리고 바텀도 페어런트의 바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1은 이 두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두 제약 조건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스타트와 엔드도 동일합니다. 버튼 1의 스타트가 페어런트의 스타트가 되도록 그리고 버튼 1의 엔드가 페어런트의 엔드로 이렇게 각각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준의 중간치인 한가운데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튼 1은 결국 전체 페이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버튼 2의 제약 조건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버튼 2는 constraint top의 to top of parent 버튼이라고 똑같죠. 그래서 버튼 2의 탑 기준은 parent의 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2의 constraint bottom to top of의 버튼 1이 지정되어 있죠. 그 버튼 2의 바텀 제약 조건은 버튼 1의 탑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튼 2의 바텀은 버튼 1의 탑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약 조건이 걸려 있고 이 두 제약 조건을 만족하도록 버튼 1의 탑과 페어런트의 탑 사이에 중간에 버튼 2가 위치하게 되었죠. 스타트 제약 조건은 constraint start to start of parent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2의 스타트는 페어런트의 스타트가 기준으로 지정된 것이고요. constraint end to start of 버튼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2의 end는 버튼 1의 스타트가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기준을 만족하도록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튼 3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버튼 3의 탑은 버튼 1의 바텀을 기준으로, 바텀은 페어런트의 바텀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 사이에 버튼 3가 위치하게 되고 스타트는 버튼 1의 엔드를 기준으로 그리고 엔드는 페어런트의 엔드를 기준으로 해서 버튼 1의 엔드와 페어런트의 엔드 사이에 버튼 3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가장 간단한 레이아웃으로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뷰들을 코드 순서대로 중첩해서 배치합니다. 확인을 위해 이번에도 3개의 버튼을 이용할 텐데요. 먼저 버튼 1, 버튼 2, 버튼 3을 각각 100dp, 200dp, 50dp의 크기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버튼 1은 파란색으로, 버튼 2는 노란색으로, 버튼 3은 빨간색으로 배경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에서는 버튼 2와 버튼 3만 보이게 됩니다.
버튼 1은 100dp, 100dp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 뒤에 추가된 버튼 2에 완전히 가려집니다. 버튼 2는 200dp, 200dp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안에 버튼 1이 감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 3은 버튼 2보다 늦게 추가되어서 위에 보이게 되는데 버튼 3은 크기가 50dp, 50dp로 버튼 2보다 작기 때문에 버튼 2를 다 가리지 못했죠. 그래서 버튼 3은 이렇게 구석에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 4가지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젯은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용자의 액션을 받기도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뷰와 에딧 텍스트, 그리고 버튼, 토글 버튼 4개의 구성 요소만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뷰입니다. 텍스트 뷰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보여주는 뷰입니다. 이렇게 그냥 화면상에 텍스트만 나타내고 이 이외의 역할은 없습니다. 텍스트 뷰는 텍스트 속성에 어떤 문구를 보여줄지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고요. 텍스트 사이즈로 보여주는 텍스트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컬러에는 보여주고자 하는 텍스트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요. 라인스에는 보여주고자 하는 텍스트의 라인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2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2줄로 보이게 됩니다. 텍스트에는 이렇게 스트링에 헬로 월드라고 적어줬는데요. 이 스트링은 문자열 리소스를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자열 리소스는 리소스 폴더에서 values 폴더 아래 strings.xml 파일 안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정의된 앱 네임 리소스가 있을 텐데요. 그 아래 이렇게 네임과 함께 문자열을 추가해주면 이 네임을 통해서 문자열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국어 등을 적용할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스트링은 직접 추가하지 말고 이렇게 스트링 리소스 형태로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시 액티비티로 돌아가서 이번엔 에딧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딧 텍스트는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는 컨트롤입니다. 앱이 실행되면은 이 항목을 통해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에딧 텍스트에는 인풋 타입과 힌트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인풋 타입에는 지금 텍스트라고 입력하면 아무 텍스트나 제한 없이 입력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데이트나 데이트 타임, 넘버, 그리고 폰 등 입력받을 데이터의 유형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힌트는 에딧 텍스트에 어떤 문자열을 입력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입력하기 위해 에딧 텍스트를 클릭하면 힌트에 지정된 문자열은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버튼은 지금까지 레이아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했던 컨트롤이죠.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를 코드에서 받아서 원하는 액션이 수행되도록 로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글 버튼이 있는데요. 토글 버튼은 클릭할 때마다 버튼의 내용이 바뀌는 버튼입니다. 토글 버튼에는 체크드, 텍스트 오프, 텍스트 온 3개의 속성이 있는데요. 체크드가 true이면 버튼이 선택된 채로 보이고요. 체크드가 false이면 이렇게 off로 바뀌었죠.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텍스트 오프에는 오프 상태일 때 표현할 문자열을, 텍스트 온에는 온 상태일 때 표현할 문자열을 적어줍니다. 오프 값을 수정하면 이렇게 오프 상태일 때 보여주는 문자열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으로 위젯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부터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비티는 사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을 구성하는 안드로이드의 주요 구성 요소로 생명 주기에 따라서 6가지 콜백 함수를 호출해 준다는 것을 1장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액티비티를 생성하고 각 생명 주기를 확인해 보고 액티비티를 실행시키거나 종료시켜 보고 또 액티비티 안에서 UI와 연결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름의 기본 액티비티가 하나 생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에 새로운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액티비티를 생성할 위치에서 우클릭, New,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를 선택합니다. 그럼 액티비티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액티비티 네임을 My 액티비티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Generator Layout 파일을 기본 체크된 상태로 두겠습니다. 이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액티비티와 연결되는 레이아웃 파일을 자동으로 XML로 만들어줍니다. 레이아웃 파일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액티비티의 이름에서 따서 자동으로 명명되어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패키지 네임이나 랭귀지는 기본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피니쉬를 눌러 액티비티 생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럼 myActivity라는 이름의 액티비티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액티비티 언더바 my 레이아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리소스 폴더에서 레이아웃 폴더를 따라가면 액티비티 언더바 my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constraint 레이아웃이 루트로 있는 빈 XML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가보면 myActivity라는 액티비티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 실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myActivity가 화면에 보이고 myActivity에 있는 종료라는 버튼을 누르면 myActivity가 종료되면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는 로직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파일로 가서 편의상 루트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줍니다. 오리엔테이션도 버티컬로 수정합니다. 텍스트 뷰를 지우고 버튼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width는 매치 페어란트로, height는 랩 컨텐트로 지정합니다. 나중에 액티비티에서 식별할 수 있게 아이디를 하나 추가하고 텍스트에는 액티비티 실행이라고 적어줍니다.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방금 만든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My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 실행 버튼을 연결할 버튼 객체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이 버튼이 클릭되면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를 정의해 주기 위해서 onClick 리스너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자바 8을 지원한다면 이렇게 익명 함수 대신 람다 함수를 쓰도록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액티비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티비티를 실행할지 인텐트를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인텐트에는 이렇게 현재 액티비티의 컨텍스트와 실행하고자 하는 액티비티의 클래스를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start 액티비티 함수에 방금 만든 인텐트를 전달하면 인텐트에서 가리킨 액티비티가 실행됩니다. 이번에는 myActivity의 종료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yActivity의 XML로 가서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추가하면서 가로 세로 크기를 랩 컨텐트로 설정하고 아이디를 부여한 뒤 텍스트에 종료라고 적겠습니다. 이번엔 액티비티 파일로 돌아가서 종료 액티비티에 연결할 버튼을 하나 생성하고요. onClick 리스너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액티비티 종료를 위해서 리스너 안에서 finish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구현한 내용을 기기에서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상단 툴바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기기를 선택하고 Run 앱을 클릭해서 앱을 실행해 줍니다. 자, 이렇게 액티비티 실행이라는 버튼을 가진 메인 액티비티가 뜬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My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었네요. 우리가 My 액티비티에서 만들었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My 액티비티가 종료되면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배웠던 액티비티의 6가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nCreate는 우리가 이미 구현을 해봤고 나머지 5개의 콜백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IDE에서 제공하는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나머지 5개의 콜백 함수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각 함수들이 언제 불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든 콜백 함수에 로그를 추가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myActivity를 띄워보면서 로그가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기에서 앱을 재시작해 줍니다. 액티비티 실행을 눌러서 myActivity를 실행해 줍니다. 자, 이제 로그가 출력되었을 텐데요.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그들이 계속해서 출력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로그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앞서 입력했던 태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추가한 onCreate, onStart, onResume의 순서로 각 콜백들이 호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yActivity를 한번 종료시켜 보겠습니다. 종료를 시키면 onPause, onStop, onDestroy 순서대로 로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안드로이드 액티비티에 관한 기본 동작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앱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직접 모든 것을 구현할 수는 없겠죠. 앱을 구현하다 보면 외부 컴포넌트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일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외부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액티비티나 UI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GitHub에 다음 주소에 공개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드로우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불러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GitHub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이 컴포넌트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그래들 파일을 열고 all 프로젝트 아래 리포지토리스 아래에 다음과 같이 리포지토리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앱모듈의 그래들 파일을 열고 디펜던시에 다음과 같이 추가해 주겠습니다. 추가가 완료되면 상단 툴바에 그래들 싱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드로우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기본적인 그림판 기능을 하는 액티비티를 제공하는데요. 이 액티비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아래에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드로우 액티비티를 띄울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로우 버튼이 클릭되면 드로잉 액티비티가 실행될 것입니다. 적용이 잘 되었는지 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안드로이드 드로우 라이브러리가 안드로이드 X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결을 위해 gradle.properties 파일 안에 다음 구문을 추가해 줍니다. 네, 이렇게 속성을 추가하고 그래드 싱크를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실행이 잘 되었네요. 기기를 띄우고 그리기 버튼이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기를 추가하면 네, 이렇게 기본적인 그림판 기능을 하는 액티비티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림판 기능이 잘 동작하네요. 이상 외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의 UI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